전국의 메가스터디 회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영어 영역 특히 B형 대표 강사 김기훈 선생입니다. 자, 이제 고3 현역들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끝내고 이제 1학기 상반기에서 가장 중요한 평가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대비에 대해서 이 수능 체제로 다시 전환을 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수, N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은 이제 내신에 대한 부담 없이 계속해서 수능 체제 공부를 잘 이어오고 있었을 텐데요. 자, 항상 메가스터디 입시 설명회에서 이야기되는 바지만 지금 현재 입시가 재학생들보다도 N수생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우리 현역 고3들 N수생의 대열로 내년에 합류하지 않고 금년에 원하는 학교에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사실 실력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그리고 이미 입시에 대한 경험까지 갖추고 있는 N수생들보다 여러분들은 더 2배, 3배 노력을 기울여 줘야만 그렇게 연내에, 금년 내에 입시를 끝내는 것이 가능해지겠죠. 자, 그럼 이제 6월 평가원, 물론 평가원 모의고사일 뿐 이것이 수능이 아니고 이 시험을 여러분들이 목표한 대로 점수에 도달하지 못했다 해서 대학 입시가 좌절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반면에 6월 평가원을 또 잘 치렀다 하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그 취약한 점을 여름방학을 거쳐 9월까지 잘 보완을 해서 9월도 잘 보고 그리고 이제 9월 평가원 결과를 놓고 또 거기에서도 여러분들이 미진한 부분을 실제 수능까지 어떻게든 끌어올려서 부족한 점을 낱낱이 완벽하게 메꿔줘서 실제 수능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을 실수도 없고 그 어떠한 외부적 변수에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100% 그리고 120%, 200% 발휘할 수 있어야 입시에서의 성공이 보장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어쨌거나 상반기에 있어서 여름방학 이전에 있어서 입시 레이스의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는 6월 모의고사 잘 여러분들이 쳐야 되겠죠. 그리고 그 좋은 결과를 놓고 여러분들이 이 남아있는 여름방학과 그 이후에 공부에 대한 방향을 아주 기분 좋게 잡아갈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이번 특강은 무료로 제시가 되는 이번의 특강은 여러분들이 6월 모평을 영어 영역 B형을 특히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을지 자, 거기에 대해서 우선 강좌와 교재에 대한 소개부터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자, 강좌와 교재에 대한 소개는 간단히 하고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한 5개 독해 지문 정도의 문제 풀이를 통해 그것이 곧바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는데 적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실질적으로 드리고자 이 강좌를 마련한 겁니다. 자, 우선적으로 이 70대 30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병행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EBS에만 치우쳐서도 안 되고 EBS를 도외시해서도 안 되고 실제 현장 강의를 듣는 학생들을 만나보고 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제주, 또 창원, 광주, 또 청주 이런 등등 5개 지역에서 이제 사기 충천 콘서트를 하면서 실제 현장 강의를 서울에서 듣지 못하고 인터넷 강의로만 들어왔던 학생들과 만나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극단에 치우쳐 있는 학생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극단이라는 것은 간단한 거죠. 어떤 학생들은 EBS에만 올인하고 그 이외의 거는 전혀 손도 못 대고 허덕이고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EBS는 손도 대지 않고 그냥 마이 웨이를 달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둘 다 위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좀 학습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둘 다 여러분들이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 둘 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선적으로 일단 비중적으로 EBS의 연계가 70% 있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해줘야 되겠죠. 자, 근데 아직까지도 학교에서 실제 EBS 교재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주는데 수능 특강이 중간고사 전에 끝나지 않은 학교들도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위험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1학기용 교재로서 EBS 듣기, 그리고 수능 특강, 그리고 인터넷 수능, 독해와 듣기로 나눠져 있는 이거 4권의 교재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5월 말까지입니다. 늦으면 안 돼요. 5월 말까지 풀이를 완료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종반에 다니고 있거나 독학 재수를 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신에 대한 부담 없이 어쩌면 이미 이 특강이 녹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 5월 이제 중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이맘쯤이면 벌써 다 끝내고 한번 다시 돌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겠죠. 그냥 학교에서 나가는 대로 하다 보면 되겠지. 그러나 학교의 진도는 지금쯤 인터넷 수능 독해와 듣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어야 정상인데 아마 전국의 대부분의 고등학교 3학년 영어 실제 수업에선 그러지 못한 형편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앞서 가야 되겠죠. 앞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풀이를 1차적 문제풀이가 다 완료가 돼야 되고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지문 그리고 또 듣기에서의 스크립트는 연계가 된다 할지라도 분명히 문제는 바꿔서 응용 출제가 되죠. 그럼 그것이 어떻게 응용 출제가 되는지 물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훌륭한 영어 선생님들이 만들어 주신 문제를 통해 한 번쯤 체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실제 평가원 모의고사나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적게는 2분, 많게는 3, 4분까지 해서 공동 출제를 하는 정도의 수준을 뛰어넘는 자, 그런 정도로 고품질의 문제가 뽑아져 나오기 때문에 자, 사실상은 여러분들 내신 시험보다 더 정제된 그래서 문제 품질 자체가 평가원 모의고사 실제 수능까지 근접하거나 혹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양질의 문제로 변형된 그러한 문제풀이의 연습이 여러분들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론 그러한 문제풀이는 그냥 2학기 때 9월 모평 끝나고 실제 수능까지 남아있는 동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학기용 교재에 대해서 연계 출제될 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응용될지에 대해서 실제적인 감각, 즉 이걸 우리는 줄여서 실감이라고 부르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실감을 여러분들이 체득해 둬야 그것이 한번 1차적인 경험을 통해서 2차적으로 9월 모평 끝나고 마무리를 짓는 데 있어 허둥대지 않고 여유롭게 차곡차곡 실력을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메꿔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운영하는 회사 세듀를 통해서 책이 나오는 즉시 그걸 연계 출제 염두에 두고 특히 원전을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매우 잘 쓰여진 지문들 그리고 또 듣기 스크립트들 중심으로 해서 자, 시중에 출판을 했죠. 세듀 EBS 변형 실감 모의고사 1이 지난주에 나왔고 그리고 강남 메가스터디를 통해서 이미 개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문제풀이 5월 말까지 다 하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자 6월 모의고사 연계 출제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도 그렇고 9월 그리고 실제 수능까지를 염두에 두더라도 왜냐하면 연계되는 걸 염두에 두는 것이 수특 또 인터넷 수능 또 EBS FM 고급 영어 듣기 이게 6월 모평에서 반영됐다고 해서 물론 똑같은 문제가 9월이나 수능까지 가진 않더라도 반영된 것 이외의 나머지 문제가 9월 그리고 실제 수능까지도 분명히 가기 때문에 자 지금 완벽하게 이 문제풀이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실감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6월 평가원에서 그 실감을 통해서 닦아진 그런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 이런 경험이 이미 6월 모평에서 1차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9월에 가서 2차적으로 주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런 1차적, 2차적인 그러한 연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이 특히 문제풀이로서의 경험이 실제 수능까지 이어가야만 여러분들은 시행착오 없이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르치는 입장에 있어서도 EBS 연계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에 대해 아는 학생들은 알겠지만 시행착오를 벌일 정도이니까 수험생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자 선생님은 와신 상담 끝에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나나 배우는 여러분들이나 실제 또 시험을 치르는 여러분들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절대 시행착오 없이 이번 개편된 수능 2013년도 수능을 정말 완벽하게 대응하고 해결하고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집을 만들어낸 거고 그리고 강의용 교재로만 하게 되면 강의를 듣는 사람들만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정보는 만천하에 공개돼야 된다는 일종의 사회적 의무감을 가지고 이번에 시중에 정식 출판을 하게 된 거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구라도 서점을 통해서 만약에 동네 서점이 없다면 인터넷 서점을 통해서도 충분히 지금 구매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6월 한 3일 혹은 6월 4일까지 모의고사 6월 5일이니까 늦어도
not later than 6월 4일. 늦어도 6월 4일까지 요거 4회분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완료해 주세요. 자, 요거는 1학기용 교재를 100%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듣기까지 포함을 해서 45문항, B형 45문항 풀 세트로 지난 2012년에 치러졌었던 예비평가 그리고 3월, 4월 모의고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을 해서 미리 보는 6월, 9월 실제 수능 모의고사의 개념으로서 만들어낸 거니까 꼭 이거는 등급에 관계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취약한 유형이 무엇이건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대한민국 수험생이라면 누구라도 꼭 문제풀이를 해주고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가 허락된다면 강의까지 인강 또는 현강으로 잘 들어서 완전히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자신감을 충전해두고 실력과 함께 자신감을 충전해두는 상태에서 6월 모의고사를 치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70%에 대한 거고 그럼 나머지 30% 이걸 잘해야 되겠죠. 자, 요거 내가 설명에 대해서 교재와 강좌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나서 곧바로 이제 문제풀이를 들어가 줄 게 뭐냐면 5개의 문항인데요. 이건 이제 작년에 치러졌었던 수능과 그리고 6월 평가원에서 EBS 교재와 연계되지 않았는데 정답률이 50%를 밑돈 그런 고난이도 문항 5개를 여러분한테 해줄 겁니다. 물론 이제 그거는 3개 정도는 빈칸이고 또 이제 하나가 요약문헌성, 하나가 문장 삽입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유형이 될 텐데요. 자, 여러분들이 대개가 잘 틀리는 유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수능이 지난 20년 동안 치러져 왔을 때 그 누적된 엄청난 수험생들이 보여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드러나고 최근 5개년간 그리고 멀리 갈 것 없이 작년 수능과 금년 들어서 3월, 4월 모의고사에서 또 역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흐름입니다.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어렵게 여기는 거. 자, 주제 제목 요지 평균적으로 쉽다고 생각을 하지만 자, 이 지금으로부터 3년 내에 제목 문제가 정답률이 33%, 그러니까 오답률이 77%에 달했었던, 67%에 달했었던 자, 그러한 고난이도 문항이 분명히 제목에서 뽑아져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그리고 빈칸 추론, 요약문헌성, 글의 순서, 문장 삽입이죠. 사실 나머지 유형들은 잘 안 틀려요. 혹시 틀렸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들이 되게 실수를 해서 틀린 거지 몰라서 틀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갈 만한 대학을 가기 위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원리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연계됐건 연계되지 않았건 풀어낼 수 있는 실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최고 오답 유형 완전 정복이라는 강좌가 개설이 되고 자, 이것도 역시 지난주에 개강이 됐습니다. 교재는 오답 백서, 세듀에서 나온 오답 백서입니다. 원래 이거는 2011년도에 오답은 왜 매력적인가 라는 이런 타이틀로 나왔었고 그와 함께 빈칸 백서가 나왔었는데 자,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오답은 왜 매력적인가 오답 백서로 이름을 바꾸고 또 내용을 좀 더 개편, 증보를 한 거죠. 역시 오답 백서라는 교재 시중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서점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자, 이 오답 백서 최고 오답 유형 완전 정복에서는 이런 유형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자, 그런데 나는 뭐 제목이나 요약문 완성, 글의 순서, 문장 삽입 안 틀립니다. 오로지 나는 빈칸 추론이 취약합니다. 하는 사람들만을 위해서 빈칸 추론 완전 정복. 자, 책 제목은 빈칸 백서입니다. 이거 역시 정식으로 출판되어 있고 강좌 개설돼서 지난주에 동시 개강을 했습니다. 자, 이것들을 잘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래서 되게 최상위권이다. 최상위권으로서는 1등급을 계속 달리고 있는데 어쩌다가 빈칸 추론 3점짜리에서 하나 혹은 그 이상을 틀릴 수 있다. 그런 경우는 무조건 빈칸 추론 완전 정복 병행이 되게 됩니다. EBS 강좌를 듣던 아니면 변형 실감 모의고사 문제를 풀던 병행해 가면서 그런데 나는 빈칸만 약한 게 아니라 다 약하다. 그럼 이거를 강좌를 들으면서 자, 이거는 추후에 문제 풀이 또 시간이 되면 강의를 듣기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6월 평가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대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저는 문법이, 어법이 약합니다. 자, 이 어법 한 문항으로 다행스럽게도 줄었죠. 자, 그냥 여러분들이 이번 6월 모평 시험을 치는 데 있어서 어법은 자, 해석을 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3월, 4월 모의고사에서 해설 강의하면서 얘기했다시피 출제 의도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대응을 하면서 해결을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틀리게 된다면 너무 문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물론 선생님은 금년에도 또 들어서 어법 끝 4.0에 대해서 또 새로운 강의를 제작하기는 했지만 뭐 시간이 허락되면 강좌를 들을 수 있겠지만
자, 시간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냥 일단 어법은 그대로 가다가 나중에 미안합니다. 나중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나고 피니싱 터치 수업을 할 때, 자, 피니싱 터치 수업은 EBS를 배제하고 완벽하게 어법과 어휘, 리딩 스킬, 리스닝 스킬, 원리적인 문제 풀이와 이론적인 것에 대한 핵심을 완벽하게 총정리하는 수업을 하면서 그때 가서 어법 정리해서 반드시 한 문항 맞게 해줄 테니까 지금 6월 평가원을 대비하면서 사실상 어법에 대한 것까지 너무나 크게 걱정과 시간 할애를 하려고 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강좌와 교재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대한 소개는 마쳤고요. 자,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5개의 지문을 여러분들한테 다뤄준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그 5개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쉬운 거를 해봐야 별 소용이 없고 확실하게 이제 3점 문항으로 주어졌었고 그러면서 3점이 아니라 2점이라 할지라도 확실하게 변별력을 제고했었던 그런 고난이도 문항 특징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유사한 문항이 실제 6월 평가원에 주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에 대한 방법론을 여러분들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지금부터 다루게 될 5개의 지문은 여러분들이 뭐 해설 강의를 통해서도 들어봤을 것이고 아니면 이런저런 교재와 강좌에 수록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이미 배웠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풀이 다시 한번 새로운 각도로 조명을 해가면서 당장 눈앞에 다가와 있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풀이를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첨부 파일로 올라 있습니다. 이 문제 다운받았나요?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먼저 푸세요. 5개를. 자, 풀었던 거 경험을 되살리지 말고 그런 다음에 자, 이 해설 강의를 이어가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첨부 파일의 5개의 문항을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제부터 문제풀이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빈칸 추론이 여러분들한테 가장 취약했었죠. 그래서 2013학년도 수능만 해도 가장 최악의 정답률을 기록했었던 게 자, 바로 26번이었고 정답률 32%였습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 항상 얘기하지만 빈칸 아무데나 만들지 않습니다. 자, 99%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될 만한 토픽 센텐스에다가 만들어 놓게 되죠. 그래서 그 글에 있어서 다음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해서 무엇에 해당 글은 주제 부분에 빈칸을 주던가 아니면 주제는 제시를 해놓고 그 주제에 대해서 필자의 견해나 설명이 덧붙여지는 그 요지 부분에 빈칸을 만들어 주던가 이렇게 되죠. 물론 1% 정도는 이미 단락 내에 주제문은 적시, 명시되어 있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예시나 상술, 부연에 빈칸을 만들어 놓는 드문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통해서 원리적인 접근을 통해서 충분히 지금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찾아낼 수가 있죠. 어쨌든 중요한 건 빈칸을 포함한 문장부터 먼저 읽어야 되고 빈칸의 위치에 따라 추정되는 추론 근거부터 먼저 읽어야 되며 그것 갖고 100% 확신을 가진 채 답을 낼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다시 쭉 읽어가면서 명확하게 추론 근거, 클루, 단서를 찾아내서 그거에 입각해서 빈칸에 대한 답을 내줘야 됩니다. 절대 대충 이걸 것이다 하고 답을 내면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것 때문에 이게 답이 돼야 되겠구나 하는 100%의 확신을 갖고 답을 마킹을 해야만 여러분들은 정답을 맞힐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빈칸 추론 문제 메커니즘인 걸 잘 기억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제 빈칸 추론이 여러분들이 3점짜리로 주어지는 것 중에 특히 이제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은 이게 상당히 글을 읽었을 때 머릿속에 이게 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지 개념이 깨끗하게 떠오르지 않고 이게 뭐지? 하고 상당히 추상적이면서 대단히 또 아카데믹하게 학술적이면서 한 번에 와닿지 않고 한 번 읽었을 때 뭔가 찜찜하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들이 대개가 이제 3점짜리 고난도 문항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읽어서 잘 이렇게 명쾌하지 않더라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빈칸을 포함한 문장과 그래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고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문장을 다시 반복해서 읽어서 이해도를 높이고 선명하게 단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빈칸에 이게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확신을 갖고 답을 내야 돼요. 자, 그럼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빈칸부터 보세요. 일단 보면 빈칸 자체가 주어입니다. 그걸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빈칸이 주어고 그 다음에 obscure가 동사로 사용되고 있죠. 원래 obscure란 말은 형용사로서 애매한, 모호한 이런 얘기죠. 그래서 obscure라든가 뭐 vague라든가 ambiguous라든가 이런 형용사 표현들은 다 애매한, 모호한이죠. 그렇죠?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obscure만 놓고 보세요. 근데 이게 동사로 쓰이는 거야. 그렇죠? 그럼 주어가 obscure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죠? 애매하게 만들다, 모호하게 만들대요. 그러니까 주어가 모호하게 만드네. 뭐를? 그 다음에 목조가 이어지고 있죠. The much more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 two. 그 둘 사이에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빈칸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빈칸에서 뭔가 잘못하고 있는 그것이 그 둘 사이에 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게 which is that 하고 나오는데 which의 형용사는 뭘까요? 당연히 difference가 되겠죠. 그 둘 사이의 근본적 차이점. 그건 뭐냐면 The camera merely records our image. 카메라는 단지 이미지를 기록할 뿐이고 반면에 whereas the visual system. visual system이라는 것은 시각 시스템이니까 인간의 시력을 가리키겠죠. 인간의 눈을 통해서 받아들이는 시력 시스템은 그것을 interpret, 해석을 한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카메라 렌즈는 그렇죠. 내가 찍고자 하는 피사체를 그저 담아내는 것일 뿐이지만 인간의 시신경을 통해서 들어오는 시각적 정보는 뇌와 연결이 되면서 저게 뭔지에 대해서 그 순간 즉각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의 근본적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드는 게 뭘까요? 이걸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겁니다. 목표 설정 잘 됐습니까? 자,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습니다. 자,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어지고 있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첫 문장이 topic sentence이다. 한다면 양괄식을 해서 첫 문장이 바로 추론 근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첫 문장이 주제문이 아니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직전 문장과의 인과관계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 일단 1차적인 해법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양괄식이나 직전 문장과의 인과관계 없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자, 지문 전체가 전부 다 추론 근거이기 때문에 그걸 다 읽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경우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나 우선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해법에 입각을 해서 대응을 해보죠. 자, 우리가 알고 싶었던 건 카메라 렌즈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정보 그리고 시신경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는 근본적으로 다른데 그 다른 근본적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드는 건 도대체 뭘까? 첫 문장에 갔더니 by likening the eye to a camera. 자, 처음에 like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like에다가 en인데 이제 e로 끝났으니까 n 붙이고 a to b 하고 나와 있으니까 비교하다가 되겠죠. 비유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compare하고 마찬가지 의미가 됩니다. compare a to b하고 그러니까 by likening the eye to a camera 눈을 카메라에 비유함으로써 elementary biology textbooks 기초적인 생물 교과서들은 help to produce a misleading impression. misleading이란 말 뜻이 뭐예요? 잘못 이끄는 한자어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오도하는 이런 얘기죠. 오도하는 인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한다. What perception entails. entail이란 말은 수반하다. 그러니까 인식이 수반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오도하는 그러한 인상을 만들어내는 데 기여를 하게 된다. 뭐 하는 게? 자, 형광펜이 되겠죠. 첫 문장, 문제 제기를 통해서 주제문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눈을 카메라에 비유를 함으로써 시각적인 인식이 수반하는 바에 대해서 잘못된 인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눈으로 받아들이는 정보를 카메라에 비유를 하는 것이 바로 눈과 카메라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정보에 대한 근본적 차이점을 모호하게 만든다는 거죠. 잘못된 정보를 만든다고 했으니까. 그럼 첫 문장을 가지고 말 바꿈을 하면 1. Apparent differences in the focusing power of a lens. 자, 렌즈에 초점을 맞추는 능력에 있어서의 명백한 차이점들 아니고요. superficial이란 말 피상적인 이런 뜻이고 analogy 하게 되면 비유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카메라의 피상적 비유. 이게 바로 likening the eye to a camera. 이거하고 정확하게 대응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contrast in light adaptation between the retina and film 하는데 retina란 말은 인간 눈에 있어서 상이 맺히는 망막을 retina라고 하죠. 그래서 retina와 망막과 카메라의 필름 사이에 빛에 적응하는 것에 대한 대조점들. Misunderstandings of image formation in the eye and a camera. 눈과 카메라에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오해들. 그 다음에 close relationships between image formation and interpretation. 이미지의 형성과 해석 간의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 자, 대단히 매력적인 오답들이 많이 있지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이 그렇게 눈의 시신경이 인식하는 과정을 카메라 렌즈에 비유하는 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 이 글의 요지임을 명확하게 판단했고 그 첫 문장에 대해서 마지막 문장이 반복 진술되고 있는 것이며 그 중간에는 그것에 대한 논리적 근거, 논거가 제시되고 있다는 이런 구조 독해가 똑바로 한 번에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매력적인 오답을 피해가고 정확하게 정답 2번으로 안착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중간 부분에 대해서 빨리 한번 읽어볼까요? Only in terms of the physics of image formation. 자, 이미지 형성의 물리적인 역학적 관점에서만 눈과 카메라는 뭔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물리적 관점에서만 공통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있어서는 공통점이 없다는 얘기죠. 차이점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 Both eye and camera, 눈과 카메라는 둘 다 have a lens, 렌즈가 있죠. 그러니까 카메라에는 렌즈가 있고 인간의 눈에는 수정체가 있고 망막이 있고 그것은 focuses light rays from the outside world, 외부 세계로부터의 빛 광선에 초점을 맞춰서 상을 맺게 만들고 그것은 둘 다 have a means of adjusting the focus and brightness of that image. 그 이미지의 초점과 밝기, 즉 명도를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눈도 그렇고 카메라도 그렇고 have a light sensitive layer. 빛에 민감한 층이 있습니다. onto which 그 층에 the image is cast. 이미지가 던져지는. 그것이 이제 각각 눈에 있어서는 망막이고 카메라에 있어서는 필름이 되겠죠. 그러나 image formation is only the first step toward seeing.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은 단지 보는 것에 있어서의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본다는 것은 그냥 물리적으로 외부에 있는 상이 맺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아 저게 뭐구나, 아 저건 위험한 거구나, 아 저건 뜨거운 거구나, 저건 차가운 거구나, 아 저거는 아름다운 거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는 건 카메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인간의 시신령과 연결된 뇌에 의한 interpretation, 해석이 그걸 가능케 해준다는 얘기죠. 잘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26번 문제에 대한 풀이를 마치는데요. 자, 잊지 마세요. 우선적으로 빈칸부터 똑바로 잘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빈칸의 위치에 따라서 추론 근거, 빈칸이 마지막 문장에 있으면 1차적으로 첫 문장과의 양괄식, 2차적으로 그거 여의치 않다면 직접 문장과의 인과관계를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 그게 이제 정말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이제 나머지 본문을 다 읽을 필요가 있겠지만 이 26번 문제는 분명히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의 양괄식만으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쓸데없이 다 읽다가 틀릴 수 있어요. 그걸 꼭 명심하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작년 6월 평가원이 출제됐었던 문제로서 역시 EBS와 연계되지 않고 출제된 문제였어요. 가보죠. 자, 좀 길어요. thus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있죠. 빈칸이 끝에서 두 번째 문장이 이렇게 후반부에 위치를 하고 즉 뒤에 예시 상술 부연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상은 여기에서 추론 근거가 포착이 돼야 되겠죠. 그게 여의치 않다고 한다면 이제 처음부터 다시 읽어볼 필요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나 대개 10지문 가운데 9개 정도의 지문은 빈칸이 후반부에 있을 땐 뒤에 이어지는 그 한두 개의 문장에서 혹은 예시, 혹은 상술, 혹은 부연을 통해서 그 빈칸에 들어갈 것에 대한 추론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일단 그 추론 근거에 앞서 빈칸을 포함한 문장부터 똑바로 잘 읽어야 되겠죠. 자, 이거 보세요. Thus, 그래서 whatever our answer to the what is best structural form of politics question. 자, 여기까지는 이제 부사절이 주어졌습니다. whatever 하게 되면 부사절 이끌어서 무엇이건 간에, 그렇죠? 뭐 한 것이면 무엇이건 간에 부사절 이끌죠. 그러니까 무엇이 가장 최선의 정치에 있어서
구조적인 형태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건 간에 우리는 여전히 want to know what flavor this structural form of politics ought to have. 자, 이러한 정치의 구조적 형태가 어떠한 맛, 여기서 그냥 flavor란 말을 비유적으로 쓴 거고 결국 맛이라는 것은 그것의 특징이 되겠죠.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형태, 최선의 정치적 형태가 어떠한 특징을 지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무엇이 가장 최선의 정치에 있어서 구조적인 형태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건 간에, 즉 구조가 어떠한 것이건 간에 중요한 거 우리는 그 구조가 갖고 있는 특징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센스하고 그 다음에 이유 부분에 빈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있어서 최선의 구조적 형태가 있는데 거기 그 구조적 형태가 뭘까? 민주주의일까? 공산주의일까? 자본주의일까? 사회주의일까? 이것이 어떤 것이건 간에 중요한 건 그것의 특징이 뭔지 우리는 알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자, 그걸 알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에 이어지는 걸 보면 Indeed, this is precisely why. 그래서 사실상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we vote,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예요. Within a democratic structure. 민주적인 구조 속에서. 뭐 하기 위해서? To determine the flavor we want that the democratic structure to have. 그러한 민주적 구조가 무엇을 갖고 있기, 그러니까 그런 민주적 구조에 대해서, 민주적 구조가 무엇을 갖기를 원하는지, 그러니까 그 민주적 구조가 갖기를 원하는 그런 특징을 우리가 결정짓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의 형태가 그 내용을 절대적으로 담보한다는 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형태는 분명히 지금 이제 스트럭처럴 폼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할지라도, 자,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나라들이 다 같습니까? 하다못해 북한도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고 해서 민주주의라고 하고 있어요. 국호를 갖다 민주주의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같습니까? 분명히 다른 거죠.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조적인 형태 내에서도 대단히 다른 그러한 내용들, 특징들이 분명히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죠. 판단이 됐습니까?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걸 찾아야 되죠. 자, 1. Voters ultimately determine a political structure. 유권자들이 궁극적으로 정치 구조를 결정짓는다. 그게 아니죠. 구조는 정해져 있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 구조 내에 특징이 뭔지를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거예요. 왜? 구조가 내용을 절대적으로 담보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이건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그다음에 political structure in fact outweigh political flavor. 자, outweigh란 말은 뭐예요? weigh 앞에 out이 붙은 겁니다. 주어가 목적어보다 무게가 더 나가다, 비중이 더 나가다, 더 중요하다, 주어가 목적어보다 더 크다, 이런 뜻을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정치 구조는 사실상 정치적인 특징들보다 더 중요하다. 아니죠. 다음에 the best structural form of politics is not easy to determine. 최선의 정치 구조 형태는 결정짓기가 쉽지 않다. Political structure by itself does not determine political content. 정치 구조는 그 스스로, 정치 구조는 혼자 힘으로 정치적 내용을 결정짓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의 정치 형태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건 간에 그것의 특징에 대해 여전히 알기를 원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정치적인 틀이 그 내용을 절대적으로 규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4번이 되죠. Each structural form of politics must be valued independently. 자, 각각의 정치의 구조적 형태들은 독립적으로 그 가치가 평가되어야만 한다. 자, 말이 다 그럴듯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거, 하나의 민주적인 형태에 대해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구조적 틀 속에서 그 내용으로서의 특징을 규정하기 위해서, 즉 이 나라가 보수적인 나라로 가야 될지 진보적인 나라로 가야 될지를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투표를 하는 거죠. 내용이.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4번이 돼야 되는. 자, 난이도가 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률이 36%대에 머물고 있겠죠. 자, 이거는 빈칸 문장과 뒤에 이어지는 예시를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해결이 사실 가능한 겁니다. 자, 처음부터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essentially the same structural forms of politics can nevertheless take on이란 말은 띠다, very different flavors. 자, 청광펜 해보세요. 본질적으로 똑같은 형태의 정치 형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형태는 똑같더라도 매우 다른 특징을 지닐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동일한 구조라 할지라도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과 특징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말이 또한 빈칸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 A dictatorship can in theory be brutal or benevolent. 자, dictatorship이란 말은 독재입니다. 독재는 이론적으로 brutal이란 말은 야만적인, 그리고 benevolent란 말은 자애로운, 이런 뜻이죠. 독재를 행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나라 국민들이 핍박받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해됐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중국은 계속해서 일당 독재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소평 이후로, 개방 정책 이후로 어때요? 지난 30년 동안 정말 가장 가난한 최빈국으로서의 농업 국가에서 이제 그레이드 2가 됐습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그레이드 2, 두 번째 나라가 됐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환 보유고로서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고, 달러로 표시하는 외환 보유고 무려 3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달러를 찍어내고 있는 미국보다 훨씬 더 많아요. 찍어내는 족족 중국의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국 국민들, 물론 빈부 간의 격차가 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난 30년 동안 중국 국민들의 그런 삶에 대한 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발전해왔죠.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anarchy라고 하는 것은 무정부주의입니다. 무정부주의는 이론적으로 consist of mutual aid, 상호 부조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war of all against all, 모든 사람들에 대한 모두의 투쟁으로 구성되어 있죠. 정부 형태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정부주의라는 형태, 정부가 뭐가 필요하냐? 국민들이 그냥 자기들끼리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면 되지. 이거나 아니면 다 이전 투구식으로 전부 다 치고받고 싸우거나. 그러니까 이걸 지금 두 가지 얘기를 뭘 한 겁니까? 스트럭처가 이렇다 하더라도 내용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that proceeds in the absence of any rule of law whatsoever. 법이든 뭐든 어떤 법이든 규칙이든 무엇이든 모든 것이 부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상호 부조이거나 아니면 모두에 대한 모두의 투쟁. 자, 그리고 democracies can and typically are distinguished in terms of the extent. 자, 민주주의는 그리고 그 정도의 관점에서 구별될 수도 있고 또 전형적으로 구별되기도 하는데 뭐의 정도야? To which they are socially oriented. 그 민주주의가 사회적으로 지향되는 것이냐 as opposed to individualistically oriented. 그것이 개인적으로 지향되는 것과는 반대로 사회적으로 지향되는 민주주의냐의 그 정도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또한 구별이 될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얘기했잖아요. 북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그건 어때요?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잖아요. 우리하고는 다르죠. 자, 그래서 whatever our answer to what is the best structural form of politics, 정치에 있어서 가장 최선의 구조 형태가 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건 간에 뭐 민주주의건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공산주의건 간에 우리는 여전히 이러한 정치적 구조의 형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을 갖고 있어야 하는지 알기를 원하는데, 왜냐하면 그 정치적 구조가 내용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정치 구조라도 거기에 내용과 특징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민주주의를 할지라도 투표를 통해서 이 민주주의 국가가 보수를 지향하는지 진보를 지향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의 오바마가 재선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미국이 진보적인 체제를 선호하는 쪽에 민주주의를 가고 있다는 거고, 대한민국은 어때요? 두 번의 진보를 거쳐 아니다 싶어갖고 뭐를 이제 보수적으로 연이어가고 있는 똑같은 민주주의의 스트럭처럴 폼이지만 그 플레이버가 미국처럼 진보냐 한국처럼 보수냐 이런 식으로 내용과 특징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라는 것은 텍스트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읽는 독자가 텍스트에서 의미를 끌어낸다는 거죠. 이러한 지금 여러분들한테 독해 수업을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만한 내용의 배경 지식적인 걸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배경 지식을 계속 글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사고하면서 텍스트와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배경 지식 간의 대화를 통해
정확하게 필자가 뭘 말을 하고 있는 거구나 하는 걸 뜻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 과정이 빠져버리고 오직 단어만 열심히 외우고 해석만 잘하려고 문장 단위 해석만 잘하려고 하게 되면 점수 절대로 안 오르고요. 이러한 고난이도 문제 이걸 맞힐 수 있는 36% 속하는 게 아니라 항상 틀려버리는 64% 여러분들은 서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넘어가 보죠. 자, 그 다음에 27번 다시 2013학년 수능이 되는 거고요. 자, 문제 일단 빈칸이 통째로 어때요? 센텐스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보면 The appeal to a genetic change driving evolution gets gene culture co-evolution backwards. It is a top-down explanation for a bottom-up process가 나와 있어요. 형광펜 해보고요. 자, 진화를 몰고 가는 유전적 변화에 대한 호소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 관계를 상관관계를 똑바로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genetic change. 그러니까 독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제 여백에다가 그 내용의 핵심을 갖다가 도해하면서 정리를 하는 이러한 독해를 할 필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를? evolution,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라는 이러한 것에 대한 호소는 gene culture. 자, 그러니까 culture라는 것 자체가 이제 문화라는 것 자체가 이제 유전적인 게 아니라 문화는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낸 거니까 이쪽에 있어야 되겠죠. 이 유전자와 문화의 co-evolution 하면 이제 상호 진화죠. 공동 진화를 backward라는 말은 뭐예요?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게 아니라 바로 이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유전적 변화가 있고 나서 evolution과 culture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evolution, 먼저 변화가 되고 문화 같은 것이 만들어지고서 그것 때문에 유전적인 변화가 오게 된다. 이 말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터 가리키는 당연히 바로 앞에 주어가 되는 거죠. The appeal to a genetic change driving evolution 이게 되겠죠. 이것은 top-down explanation for a bottom-up process. 자, top-down. 그러니까 유전적인 게 먼저고 이런 유전적인 변화 때문에 진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탑다운이 되는 거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바텀업이 되는 건데 그쵸? 근데 이것은 바텀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탑다운으로 설명을 잘못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backwards 역행한다고 하니까. 역시 여기에서도 유전적인 변화가 있고 나서 유전자의 변화 때문에 뭔가 후천적으로 문화나 이런 변화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문화적인 변화가 있고 나서 그 변화에 맞춰 인간의 유전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가 먼저다? 유전자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볼루션과 컬처가 먼저 변화가 나타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부응을 해서 유전자가 바뀌는 것이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볼루션이 먼저다. 그런 다음에 유전자가 바뀌는 것이다. 그거에 해당되는 말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문장에 이어지는 것을 똑바로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1. Genetic evolution is the mother of new habits. 유전적인 발전은 새로운 습관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유전적인 발전이 먼저고 습관이 그 다음이다 이런 얘기죠. 잘못된 겁니다. 정반대를 진술하고 있는 거죠. 이해됐어요? Every gene is the architect of its own mutation. 모든 유전자는 그것의 돌연변이, 즉 변화의 건축가다. 이것도 역시 유전자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에 뮤테이션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 글의 요지에 역행하는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같은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둘 다 답이 될 수 없는 거고 The cultural horse comes before the genetic cart. 문화적인 말이 유전적인 마차의 앞에 온다. 즉 유전적인 것이 그러니까 문화적인 것이 먼저 선두에 서고 이 유전적인 것을 끌고 간다. 그러니까 문화가 먼저고 그 문화에 따라서 유전자가 변화하게 된다. 이런 얘기니까 3번이 답이 되죠. The linguistic shovel paves the way for a cultural road. 언어적인 삽이 문화적인 도로에 대한 문화적인 길에 대한 도로를 닦는 것이다. 아니고요. 다음에 when the cultural cat is away. 문화적인 고양이가 떠난 곳은 유전적인 쥐가 놀게 된다. 이것도 역시 속담 표현을 패러디한 표현인데 맞지 않죠. 자, 그러면
답 이것만 가지고 사실 낼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본문 읽기 가보죠. Recent evidence suggests. 최근의 증거는 암시, 시사하고 있는데 자, suggest란 말은 무조건 제안하다라고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분명히 시사하다, 암시하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The common ancestor of Neanderthals and modern people. 자, 네안데르탈과 현대인의 공동 조상. 그쵸? 그러니까 유인원이 되겠죠. Living about 400,000 years ago. 그러니까 40만 년 전 이전에 살았었던, 알겠죠? 그런 현생 인류의 그 이전의 유인원이 may have already been a pretty sophisticated language. 자, 매우 이 정교한 언어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최근 증거 암시하고 있답니다. If language is based on genes. 자, 언어라는 것은 유전자에 기반을 두고 있고 바로 is the key to cultural evolution. 자, 바로 문화적인 변화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네안더털이 언어가 있었다고 한다면 Why did the Neanderthal toolkit show so little cultural change? 왜 네안데르탈이 사용을 했었던 도구들은 툴킷이니까 합쳐서죠. 도구들은 그렇게 문화적인 변화를 거의 나타내고 있지 못하는가.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유전적인 것이 언어를 규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유전적인 변화로서 언어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가 도구에 있어서도 진보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됐다면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이거하고 이게 지금 상관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는 상당히 수준 높이 가고 있었는데 도구는 형편없다는 얘기죠. 그냥 뭐 핵석기, 깐석기, 뗀석기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구석기 썼잖아요. 석기를 사용하는 정도의 그런 조악한 도구를 사용하는 이런 정도의 문화밖에 없었는데 언어가 발달돼 있다. 그러니까 언어가 발달돼 있다면 유전적으로 그만큼 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도구도 순차적으로 발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언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정교한 언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 나타난 문화는 어떻다? 형편이 없었으니까 사실상 이런 식으로의 이 유전자의 변화에 따른 문화의 진보라고 하는 이러한 탑다운 방식은 지금 상관관계가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genes would undoubtedly have changed during the human evolution after 200,000 years ago. 자, 그러니까 이제 바로 그 40만 년 전에서 지나서 20만 년 전, 그럼 이제 현생 인류가 되는 동안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히 유전적인 변화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more in response to new habits. 자, 형광펜에서요. 새로운 습관에 대한 반응으로서 보다도 나타난 것이 as causes of them. 새로운 습관들에 대한 원인으로서 유전적 변화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유전적인 변화가 있기는 있었지만 new habits, 이러한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새로운 습관에 대해서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런 얘기니까 자, 이 문장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 새로운 습관이 바로 이런 유전적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습관이 먼저고 습관이라는 것은 결국 문화예요. 그리고 변화예요. 이게 먼저고 이게 그 다음에 유전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At an earlier date, cooking selected mutations for smaller guts and mouse. 자, 그리고 이전에 어떤 때에 조리가 이 선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음식을 이제 생식을 하다가 이렇게 화식, 그렇죠? 익혀서 먹는 화식을 하면서 보다 작은 창자, 겉하면 창자예요. 창자와 잎이라는 작은 창자와 잎이라는 그러한 변화를 선택을 했는데 자, 그럼 뭐예요? 쿠킹, 생식을 하다가 이렇게 음식을 조리해 먹는 이러한 새로운 습관, 새로운 변화, 새로운 문화 이게 바로 뮤테이션, 유전자의 변화로서의 뮤테이션을 가져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창자가 작아지고 입이 작아지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음식을 익혀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을 익혀 먹기 시작하면서 이제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창자가 동물들만큼 클 필요도 없고 입이 그렇게 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음식을 익혀 먹으면서 잘게 잘라서 먹을 수가 있게 되니까 입안에 들어가는 음식의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입이 작아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진화의 발달하는 경우 입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컸다가 점점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현생 인류 이렇게 된 거잖아. 만약 입이 튀어나오고 진화가 덜 됐냐 뭐 이렇게
우리 조롱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at a later date, 나중에 가선 milk drinking. milk drinking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새로운 문화예요. 새로운 습관입니다. 우유 마시기. 우유를 마시는 것은 selected for mutations for retaining lactose digestion into adulthood in people of Western Europe and East African descent. 그래서 retain이라는 말 보유하다는 뜻이죠. 락토즈라는 것은 이제 우유를 분해할 수 있는, 유당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죠. 자, 그거 소화할 수 있는 것을 보유하는 것을 자, 서유럽 사람들과 동아프리카의 후손들의 변화를 선택을 하게 했었던 것이다. 그래서 원래 우유는 인간에 안 맞아요. 소젖이 어떻게 인간에게 맞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워낙 척박한 환경에 살다 보니까 서유럽 척박하죠.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한 명의 인구를 먹여 살리는 데 있어서 뭐 한 0.4에이커 정도면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서유럽에서는 무려 8에이커가 필요했답니다. 그만큼 중국에 비해서 아시아에 비해서 유럽의 토양이 척박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소젖을 먹어서라도 이 사람들은 부족한 단백질을 보충을 했어야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다 보니까 에이시안들은 마실 필요도 없었고 그러면서 우유를 갖다가 섭취를 했을 때 그것을 분해할 수 있는 효소도 따라서 발전이 안 됐지만 자꾸 마시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마시다 보니까 이러한 뮤테이션이 등장하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일관되게 여러 가지 총체적인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인간에게 있어서의 변화, 문화의 형성, 또 뭐 도구, 그리고 새로운 습관, 또 음식을 익혀 먹는 거, 우유를 마시는 새로운 또 뭔가 습관, 이러한 것이 먼저 나타나고 그것이 유전적인 변화, 뮤테이션 이런 거를 초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앞에 부분을 다 읽지 않더라도 자, 빈칸을 포함한 문장과 뒤에 이어지는 문장 똑바로 잘 이해를 하면 자, 유전적인 변화가 먼저가 아니라 문화, 이볼루션 이런 문화적 변화가 먼저고 그것이 유전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하는 이러한 문화 인류학적으로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내용이었죠. 자, 그러나 어쨌든 이거 역시 자,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다 읽으려 하지 말고 핵심만 선택과 집중. 그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빈칸을 포함한 문장. 그래서 빈칸을 포함한 문장의 이해를 통해서 내가 이 질문을 통해서 뭘 알아내고자 하는지 목표 설정이 잘 되는 데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말이 틀립니까? 그리고 이건 추론 문제이기 때문에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그 근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근거일 것이다. 근데 한 번에 읽어서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거듭 반복해서 읽어서 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됩니다. 본문은 그리고 사실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오히려 읽지 않는 것이 정답률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식으로 내용이 쉽지가 않은 경우에는요. 본문에 대한 거. 내가 지금 도해를 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사례를 들으니까 그나마라도 이해가 되지. 이게 글을 읽으면서 명쾌하게 이해가 될 수 있을 정도 그렇게 이해도가 높은 학생들 정말 전국적 수험생 가운데 0.00001%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9.9999%들은 뭐 열등하거나 하등한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또 이 어휘력과 구문 해석 능력이 완벽한 경지에 이르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정답의 근거가 되지 않는 부분을 본문 중의 부분을 읽다가 오역을 하게 되고 그러한 심각한 오역 때문에 바로 그러한 오역을 하는 것 때문에 골라버리게 만드는 그런 매력적인 오답을 만드는 것의 함정에 걸려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꼭 여러분들 명심해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 문제는 문장 삽입. 이건 그래도 정답률 5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주어진 문장에서 가능한 모든 추론을 다 해야 되겠죠. Despite such evidence for favoritism. favoritism이란 말은 편애입니다. Toward handsome politicians. 자, 잘생긴 정치가에 대한 그러한 편애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이 문장이 들어갈 앞에는 바로 이러한 구체적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건 매우 구체적으로 명확해야 되는 거예요. 뭐? 잘생긴 정치자들을 같은 스펙이라고 했을 때 잘생긴 정치가를 편애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거야. 그런 다음에 이 문장 들어가야 되죠. Follow-up research. 그 이후에 후속적인 조사는 demonstrated that voters did not realize their bias. 유권자들이 그들의 편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이 문장 이전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잘생긴 정치가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편애를 하는 팩트에 대해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리서치를 통해서는 유권자들이 본인들이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편애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어야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들어가 봅니다. Research has shown. 자, 연구에 따르면, 조사에 따르면 We automatically assign to good-looking individuals such favorable traits as talent, kindness, honesty, and intelligence 하는데 원래 assign A to B가 돼요. 원래 assign이란 말은 할당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다 해주는 게 아니라 학생한테 네가 해와라 하고 할당을 해주는 것, 그게 바로 과제죠. 그래서 A to B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자, 지금 이제 이 to B가 통째로 지금 A 앞으로 와 있어서 assign 되면 곧바로 to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잘생긴 사람들에게 그러한 유리한 특징들을, 유리한 속성들을 할당을 한대요. 그러니까 잘생긴 사람들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재능이 있을 거고, 그리고 잘생긴 사람이 또 친절할 거고, 잘생긴 사람이 정직할 거고, 잘생긴 사람이 또 머리가 좋을 거라고. 외모 지상주의죠, 그렇죠? 괜히 김태희를 보게 되면 착할 것 같죠? 똑똑할 것 같고, 뭐 실제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우리는 어쨌든 외모 지상주의로 잘생긴 사람한테 어쨌든 더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똑같은 이 스포츠 스타를 할지라도, 난 그냥 예를 든 거예요. 역도 선수 장미란보다는 사람들이 이 피겨 선수 김연아를 더 선호하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겠죠. 비하하고자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고 있을 뿐입니다. 논란으로 생각해 주지 마세요. 자, 게다가 we make these judgments without being aware that physical attractiveness plays a role in the process. 게다가 우리는 이러한 판단들을 내리는데 대디아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즉 육체적인 매력이 그 과정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생긴 사람들을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인 매력이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한 채 이러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자, 구체적 증거 안 나왔습니다. Some consequences of this unconscious assumption that good looking equals good scare me. 자, 여기서는 scare가 동사고 그 앞에 분이 다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무의식적인 가정, 즉 잘생긴 것은 곧 좋은 것이다 라는 무의식적인 가정의 일부 결과들이 나를 정말 두렵게 만드는데요. 예를 들어, 자, 이제 예를 들어가 나오니까 이제 구체적 증거가 나오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4번 아니면 5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A study of 1974 Canadian federal elections. 1974년 캐나다 연방 선거의 결과에 대한 연구는 밝혀냈는데 attractive candidates received more than 2.5 times, 한 2배 반 정도 더 득표를 했대요. 잘생긴 매력적인 후보자들이. 뭐보다? as unattractive candidates. 매력적이지 못한 후보자들보다. 이게 바로 구체적 증거죠. 그 다음에 가봤는데 in fact 73% of Canadian voters surveyed. 자, 조사에 응한 73%의 캐나다 유권자들은 denied, 부인했답니다. 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s. 가능한 가장 강력한 말을 통해 말로써 부인을 했대요. Their votes had been influenced by physical appearance. 그들의 투표가 육체적인 외모에 의해서 영향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했답니다. 자, 그러니까 구체적인 증거 앞에 나왔고 그들이 그걸 알지 못한 채, 깨닫지 못한 채 했다는 거 뒤에 이어지고 있으니까 바로 4번 자리에 들어가주면 되겠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정답률이 55%까지 떨어질 게 아닌데, 자, 이렇게 문장 삽입 문제에 대해서 틀리는 이유, 들어가야 될 문장에 대해서 똑바른 이해를 하고, 제일 중요해요, 이 문장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어떤 문장보다도 중요합니다. 그걸 통해서 앞에 뭐가 올지, 뒤에 뭐가 올지 가능한 모든 추론을 다 한 다음에 본문 읽기에서 갑니다. 그런데 틀리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한번 그냥 쓱 읽고, 즉 네모 박스에 주어진 문장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드립다 읽기에 들어가요.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갈 것 같다. 여기 넣어도 말이 되네. 뭐지? 이걸까 저걸까 답을 하다가 저걸 답으로 고르면 이게 답이고 이걸 답으로 고르면 저게 답이 되는. 그래서 이건 난 이 유형 정말 짜증나. 난 항상 틀려. 그래서 징크스가 되고 6월, 9월 나아가 실제 수능가에서 틀리고 재수, N수를 해도 계속해서 틀리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 고리를 끊는 건 간단합니다.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문장을 똑바로 잘 읽으세요. 2번이고 3번이고 반복해서 읽으세요. 본문 읽을 시간에 차라리. 그리고
충분히 가능한 모든 추론, 사고를 한 다음에 읽게 들어야 됩니다. 독해는 사고예요. 물론 사고의 과정을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어휘력과 해석 능력이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어휘력과 해석 능력을 갖추는 것은 수능 때까지 스텝 바이 스텝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거고, 오직 그것만이 영어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어휘력과 해석 능력이 잘 갖춰져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고의 과정이 간극에 메꿔지지 않는 한 절대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왜 모르는지 난 도무지 이해 못하겠습니다. 병행해야 됩니다. 어휘력이 약하고 해석 능력이 딸려도 사고는 할 수 있죠. 영어 단어 좀 모른다고, 그리고 해석 문장 똑바로 못한다고 해서 네 머릿속에 뇌가 없다, 이건 아니잖아. 네 머릿속에 뇌가 있어요. 고차원적으로 국어, 비문학 독해를 해결해낼 수 있는, 아니 다른 여타 선택 과목까지 해결해낼 수 있는 그런 지적 수준과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영어와 만나면 그게 발휘가 안 되느냐? 단어를 몰라서, 해석이 안 돼서.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수능 전날까지 단어만 외우고 수능 전날까지 하나 문장 단위 해석만 할 거예요? 그럼 이 사고는 언제 하고요? 지금 병행을 해야 됩니다. 병행을 해가면서, 생각을 해가면서 어휘력과 구문 해석에 대한 건 메꿔 가야 되죠. 이해됐습니까? 리딩 스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리딩 스킬이라는 것은 요령이나 꼼수가 아니라 생각을 하면서 읽자는 거예요. 지문을 전체적으로 좀 조감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이미 네 머릿속에 갖고 있는 논리적 사고력을 영어를 하면서도 발휘를 해보자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하죠. 점점 문제는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로 가고 있는데, 좁혀지지가 않으면 누가 패망합니까? 생각하기 싫어하는 네가 패망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뇌, 머리 장식으로서 얹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려고 있는 거고, 그 생각을 할 기반이 이미 있는 겁니다. 활용하세요. 넘어갑시다. 마지막, 요약문 완성. 요약문부터 먼저 읽어야죠. According to John Adams, John Adams에 따르자면 the phenomenon that safe measures a careless driving, 여기까지 주어져 대절 속에 부주의한 운전을 A하는 안전 조치들, 그것은 may be accounted for, 아마 설명될 수 있을 텐데 대디아의 개념으로 a greater sense of security, 안전에 대한 보다 더 큰 감각은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위험을 뭐하게 만든다. 자, 이걸 찾아내야 돼요. 자, 근데 안전 조치가 부주의한 운전을 막는지 오히려 조장하는지, 그리고 보다 더 큰 안전에 대한 느낌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게 하는지 막는지, 그걸 찾는 거죠. 자, 그럼 존 애덤스의 본문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봅시다. Why in country after country, 왜 모든 나라들에서 that mandate가 되면 의무화하다라는 뜻입니다. 안전벨트를 의무화한 모든 나라들에서 was it impossible, 불가능했던 것일까? To see the promised reduction in road accident fatalities, 약속되었던 감소, 도로 사고에서 사망자 수의 감소를 보는 것이 불가능했었을까? 그러니까 안전벨트를 의무화했는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의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A번에 안전조치가 부주의한 운전을 결국 뭐 한 겁니까? 부주의한 운전을 막은 게 아니라 오히려 조장을 했다. 그러니까 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았다. 이래 될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discourage가 아니라 3, 4번의 discourage가 아니라 contribute to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벨트를 의무화했는데 사망자 수가 줄지 않았다는 얘기는 안전벨트라고 하는 세이프티 메저가 오히려 케어리스 드라이빙을 조장한 거야.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안전벨트를 쓰니까 이건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안전벨트를 안 했으면 혹시라도 사고 나면 안 되니까 조심 운전하겠는데, 안전벨트라고 있으면 사고 나면 안전벨트가 막아주겠지. 요즘 고속도로 가다 보면 전광판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죽고 사는 것을 결정내는 건 안전벨트입니다. 그럼 그걸 보고 안전벨트를 안 맸던 사람이 매겠죠. 그 안전벨트를 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그럼 사고가 나도 난 살 수 있구나. 그래? 제한속도 110km야? 경부고속도로? 좋아. 그럼 한 140, 150 달리자! 사고 나도 안전벨트 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존 애덤스 프로페서 오브 지오그래피, 일단 첫 문제 형광펜이 돼야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들어가야 될 게 안전장치가 부주의한 운전을 막는 게 아니라 조장했다는 것이 돼야 되는 거야. 그건 추론이 돼야 돼요. 자, 이 사람은 wrote in one of his many essays on risk. 거기서 이렇게 썼대요.
it appears 하고 자 형광펜 해보세요. Measures that protect drivers from the consequence of bad driving encourage bad driving. 형광펜 여기서 명확하게 나왔죠. 자 나쁜 운전의 결과로부터 운전자들을 보호해주고자 하는 조치가 나쁜 운전을 encourage 했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encourage라는 단어에 대해 해당되는 말이 와야 되니까 contribute to가 되고 discourage는 절대 안 되겠죠. 이걸 보고서 이제 100% 확정됐습니다. A번에 들어갈게. The principal effect of seatbelt legislation. 자, legislation이란 말은 이제 법제화가 되겠죠. 법으로 만든 겁니다. 자, 안전벨트 의무에 대한 법제화의 주된 영향은 has been a shift in the burden of risk from those already best protected in cars. 이미 차 안에서 최상으로 잘 보호되는 사람들로부터 위험에 대한 부담을 vulnerable, 가장 취약한 자, 보행자들과 자전거 타는 사람들, 차 밖에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로 이전시킨 결과를 가져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안전하다, 안전벨트 착용했으니까 그 이후로 난폭 운전을 하게 되고 과속 운전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들이나 자전거를 타는 사람, 차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험하게 처하게 만들었던 거죠. 그래서 Adams started to group these counterintuitive findings. 자, intuition이란 말은 직관이고 counterintuitive 하면 직관에 반하는 이런 얘기 되겠죠. 자, 이러한 직관에 반하는 그 발견들을 한번 사례를 묶어봤어요. Under the concept of risk compensation, 위험 보상이라는 개념 하에서. 그건 뭐냐면 자, humans have an inborn tolerance for risk. 형광펜하세요. 인간은 위험에 대한 선천적인 내성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s safe features are added to vehicle and roads. 안전적인 특징이 차량이나 도로에 보태어지게 되면 자, 형광펜입니다. Drivers feel less vulnerable and tend to take more chances. 여기서 끝내야 되는 거죠. 운전자들은 덜 취약함을 느끼게 되고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게 된다. 더 많은 모험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chance란 말은 우연이란 뜻이에요. 필연이 아니라 확실한 것이 아니라 우연을 취하다 하기 때문에 take chances 하게 되면 모험을 하다. 결국 take risk의 뜻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번에 들어가야 될 것은 자, 안전 조치라는 것은 부주의한 운전에 기여를 하는데 이러한 이 참 현상은 어떠한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냐면 보다 더 큰 안전에 대한 감각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만든다? 더 많은 위험을 무릅쓰게 그렇게 부추긴다가 되죠. 금지시키는 게 forbidd가 아니라 그래서 tempt란 말은 유혹하답니다. 목적어가 투부정사로. 그럼 해결이 된 거죠. 읽기는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고.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개 문제, 3개의 빈칸 추론, 하나의 문장 삽입, 하나의 요약 완성. 이것들은 어떻다고요?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제 수능과 그리고 평가원에서 연계되지 않았었던 것으로 정답률 50%이 밑돌거나 50% 안팎에 걸쳐있는 문항들이었습니다. 이런 걸 잘해야 됩니다. 이러한 유형, 빈칸 추론, 그리고 문장 삽입, 문장 순서, 요약문 완성, 연계되지 않는 또 장문도 그대로 연계 안 되겠죠. 자, 이런 것들 잘해야 됩니다. EBS 문제에만 올인해서도 절대로 안 되고 EBS를 도외시해서 안 되고 둘 다 병행을 해야 되되 그럼 병행하는 데 있어서 나머지 30%는 뭘 해야 되는 거냐. 자, 바로 빈칸 추론, 주제 제목 요지, 그리고 문장 삽입, 문장 순서별, 요약문 완성 이런 것에 대한 집중 훈련. 근데 다른 여타 유형들이 괜찮다고 한다면 빈칸 추론에 대한 집중적 훈련.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빈칸 추론 완전 정복, 최고 오답 유형 완전 정복이 만들어진 것이고 그리고 EBS 70% 그냥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연계되는 거 어떻게 될지 추정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계됐을 때 맞춰내는 것까지 하도록 하기 위해서 EBS 변형 실감 모의고사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고 해설, 문제 해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한 교재와 강좌들 다 들으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이 형편에 맞춰서 만약 강좌를 수강하려면 반드시 복습할 시간까지 확보를 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꼭 가늠해 본 다음에 정해야 되고 무조건 이 지름신이 강림해서는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이 시간적인 형편 그리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 또 당위성 이런 모든 것들을 고려를 해서 현명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되 그리고 일단 판단을 했으면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라고요. 그래서 6월 모의고사 3월, 4월보다 더 향상된 점수로 안정궤도에 1차적 진입을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래도 거기서 부족한 것을 이제 기말고사 끝내고 여름방학 때 보완을 해주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9월 모평에서 잘 해결을 해내고 거기서 드러난 약점을 수능까지 보완하는 거. 이게 바로
대한민국 모든 수험생들의 영어에 대해서 특히 B형에 대해서 가져야 될 로드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얘기하자면 어떤 학생들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그러니까 학교 영어 선생님이 그러신다더라고요. 5등급이야. A형으로 바꿔.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가고자 하는 목표 대학을 강등시키라는 뜻밖에 안 되겠죠. 자, B형. 이 어차피 등급이라는 것이 점수가 아니라 비율로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나뉘어지면서 2013학년도에 비해서 B형의 1등급, 2등급 비율 줄어들었고요. 거기다가 속속 A형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점 또 B형이 줄어들게 되면 역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등급을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비율도 점점 줄어들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줄어들더라도 결국 1등급 받는 사람들 1등급 받을 거고 2등급 받는 사람들 받을 거죠. 여러분들이 거기에 속하기만 하면 됩니다. 거기에 난 속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믿음만이 아니라 그걸 반드시 이뤄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와 노력, 그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등급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안착을 시켜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앞만 보고 달리세요. 그럼 됩니다. 자, 6월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자, 6월 모의고사 해설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